자, 안녕하십니까. 또 주말 잘 쉬셨죠? 자, 이제 이번 한 주만 지나면 여러분들 방학이 오는 시간입니다. 자,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미뤄졌던 부족했던 자신의 분야를 좀 파고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중3의 이 여름방학은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걸 깨닫지 못하면 중학교 1학년 방학이나 중학교 2학년 방학과 같이 생각을 해버리면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어떠한 능력이 달라진다는 점. 쌤 얘기를 들으니까 말은 맞죠. 예, 말은 맞는데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학교 1학년 방학이나 중학교 2학년 방학이나 중학교 3학년 방학이 같은 방학이 되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점을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유법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선생님이 대유법 그냥 의미만 설명하고 끝냈죠. 예, 대유법 들어가면서 오늘 시간 한번 열심히 또 강의 듣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대유법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좀 표시를 하면은 일단 대유법 전체 내용을 일단 다 보이고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대유라는 말 자체,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 기법이 나오면은 이 대유법을 갖다가 원관념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 속성이 다르다. 여기까지 무슨 목이 지금 가네요.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목이 갑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원관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걸 전체를 다 외운다라는 것은 외우면 물론 좋죠, 그죠? 예, 외우면 좋은데 이 전체를 다 외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걸 외워서 적으라는 것도 시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에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나오는 이 지금 단어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는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대신 비유한다고,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의 뜻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유라는 것은 대신 비유한다. A를 말해야 되는데 A를 직접 말하지 않고 A 대신에 B라는 걸 가지고 와서 B를 말함으로 해서 A도 알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유법이 됩니다. 그래서 원관념이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연상되는 어떤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는 어떠한 전체가 되는 부분이죠. 포괄적인 아주 큰 전체. 이 전체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 일부분인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겠죠. 이러한 B, C, D, E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이 B만 얘기하더라도 A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일부분으로 전체를 어떻게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유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가 있고 부분적인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본다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앞에 있는 요 말과 이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요거를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제유는 뭐냐? 부분과 전체의 속성이 같습니다. 환유는 부분과 전체의 속성이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유든 환유든 일단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죠. 이게 다 부분이에요. 예. 일부분.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네모를 치는 거는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술 전체 먹을, 네모 쳐야 되겠죠. 전체 먹을 것 전체, 못난 사람 전체, 시골뜨기 전체. 따라서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 이것이 바로 대유법인데, 어떨 때 제유라고 쓰고 어떨 때 환유라고 쓰느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유라는 부분 보니까 부분과 전체의 속성이 같습니다. 요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자, 약주도 술이고요. 전체도 술이에요. 즉 부분과 전체는 술이라는 속성이 같습니다. 빵 부분으로서 먹는 것이죠. 전체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속성 같습니다. 이게 제유예요, 제유. 근데 이제 환유는요, 부분과 전체의 속성이 다릅니다. 보세요. 바지 저고리는 옷이에요, 옷. 그러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전체에 나와야 되는데 옷이 아니에요. 바지 저고리는 못난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못난 사람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지 저고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지 저고리와 못난 사람은 같은 속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바지 저고리의 속성은 옷이 되니까. 금태하고 신사하고는 같은 속성이 아니에요. 전혀 속성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금태라 그러면 뭐의 종류가 됩니까? 그렇죠. 안경의 종류가 되잖아요. 안경의 종류에 금태도 있고 뿔태도 있고 스테인레스도 있을 것이고 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안경이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제유가 되는데, 왜? 같은 속성이니까. 근데 금태와 신사는 전혀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환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집신 그러면 신발의 종류잖아요. 신발. 신는 것. 이렇게 되면은 제유가 되지만 집신은 시골뜨기의 한 부분이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시골뜨기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죠. 집신, 뭐 허름한 옷. 참 허름한 옷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골뜨기라고는 볼 수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시골뜨기를 연상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때는 환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유라는 말과 제유라는 말을 갖다가 두 개를 구분을 할 줄 알면 참 좋습니다. 일단은 그 제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대유에는 제유가 있고 환유가 있다. 근데 이게 어느 게 속성이 같은 것이고 어느 게 속성이 다른 것이냐, 이거 두 개 놓고 헷갈리겠죠. 그죠? 자, 제자는요, 우리가 아우제. 그러니까 형과 아우입니다. 형과 아우는 같은 부모예요. 당연히 속성이 같겠죠. 그래서 형과 아우니까 속성이 같다. 우리 형제니까 속성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자가 좀 쉽겠죠. 환은 우리가 떠올린다예요. 떠올린다. 환상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내가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떠올린다는 거죠. 떠올려야 되니까 전혀 다른 속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자와 환자를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유법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유법은 상당히 표현기법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유하기가 끝나고 두 번째 변화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너무 단순하다, 단조롭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배웠던 반어법이라는 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표현하고자 해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외우면 참 좋습니다. 다 알면 참 좋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는 반이 뭡니까? 반대로라는 말로 말한다. 반대로 말하는 표현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반어가 되죠. 뜻도 보시게 되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정반대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해서 큰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문장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문장 그 자체로만 판단하게 되면 그거는 반대로 표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문장 그 자체로 판단하게 되면 그냥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의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반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어냐 아니냐라는 것은 앞뒤 문맥, 상황을 잘 파악해 보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우리 아주 귀여운 표현할 때 요 얄미운 것. 그래서 앞뒤 친구 또는 뭐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얘기할 때 아유 요 얄미운 것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얄밉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우 진짜 요 귀여운 것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잘한다 잘해 라고 말하는 건지 야 잘한다 와 잘해 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상 잘한다 잘해 잘못하고 있음을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당연히 너 정말 불행해지기를 바란다. 너 정말 못 먹고 못 살길 바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한 번 더 배워야 되는 시가 되겠죠. 문학 시간에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책에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과서 종류에 따라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죠? 참 그죠? 얼마나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 시가 셉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죠.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절대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표현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죽도록 울겠다. 그러니까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 표현 의미상 가지 마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지 마라는 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어법은 중학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반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역설과 반어를 상당히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외에 반어와 역설 역시 또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도 반어와 역설은 매우 많이 등장하는 표현 기법이 됩니다. 자, 역설법은요. 역설을 말할 때에는 꼭 모순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참 좋죠. 언뜻 보기에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그냥 문장만 살짝 읽었을 때에는 어긋나는 말이라는 것은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말이 안 되거나 모순되는 말인 것 같지만 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모순이라는 말을 선생님 수업 시간 때 상당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말은 바로 창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죠. 방패라고 하는 순, 창모자의 방패 순자가 되겠죠. 중국 어느 나라에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이제 호객 행위를 하죠. 이 창을 사세요. 이 창으로 할 것 같으면 무엇이든 뚫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창은 어떤 물건이든 뚫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이든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창을 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창을 내려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방패를 들려오죠. 이 방패. 이 방패를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든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의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요? 뚫리는 거요? 뚫리지 않는 거요? 라고 물을 때 이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자,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모순되는 말이지만 어긋나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그 안에 어떠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여 미묘한 정서적인 반응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다.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을 쓰는 방법은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 역설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풍자에서도 이 역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자를 쓰기 위해서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막 정서적인 이거 뭐지?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설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걸 갖다가 모두 지우고요. 자,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예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유치환님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당연히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이라 그러면 이러한 깃대에다가 깃발이 이런 식으로 펄럭이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시에서 깃발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펄렁펄렁 거리죠. 그죠? 태극기도 하나의 깃발이 되겠죠. 이렇게 깃발이 펄렁펄렁 거릴 때 우리가 아우성을 친다라는 걸로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우성을 치는데 아우성이 소리가 있어 없어요? 소리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우성은 보통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지루하고 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하면서 쌤 무슨 재밌는 얘기야? 계속 수업이야. 그러면 아우성 치잖아요. 아우성 칠 때 소리 없이 칩니까? 그런 아우성이 있습니까? 그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축구장, 야구장에서 함성을 지르는 것도 하나의 아우성의 종류가 되겠죠. 그럴 때 막 비난하는 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소리 없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 없이 함성을 지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성이 소리 없다라는 것은 어긋나는 말이 되고 앞뒤가 없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김영락님의 모란잎이까지라는 한권 시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기다릴 테여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기다린다. 봄을 기다리는데 이 봄을 보고 찬란하대요. 근데 슬프대요. 찬란한데 슬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찬란하다 슬프다가 같이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결별이라 그러면 이별이죠. 이별, 낙화라는 것은 떨어지죠. 떨어질 낙자의 화가 뭡니까? 꽃이죠. 네.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나무로부터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여러분들 이별이 축복입니까? 이별이 지금 축복이라는 말 썼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말 이별하고 싶어서 와 진짜 이별했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결별, 이별은 우리가 눈물, 슬픔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게 볼 때 결별이 이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였다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는 어떠한 진실을 담고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나무에 꽃이 있습니다. 꽃이 맺히고 나서 꽃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그렇죠.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꽃이 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꽃이 떨어짐으로 해서 꽃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룩하는 축복이 뭐냐?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시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과는 이별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뭔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영기님은 낙화라는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예로 사용되고 있죠. 역설적인 표현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전쟁터에서 많이 나오죠?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이런 말도 그 안에 엄청난 진실이 진리가 들어있는 표현이다. 역설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알아둘 때에는 예까지 한두 개, 한 개는 좀 적을 것 같고요. 한 두 개 정도 이상은 그 예까지 외워두신다라면 아주 공부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주기 세 번째로서 이제 도치라는 말, 도치 나오죠.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도치는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도치했다라는 말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B, A, C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배열 순서를 바꿔버릴 때 우리가 도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학교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문장을 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좀 더 문장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먹었어. 나는 밥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 방법이 바로 도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가자 빨리 이렇게 됩니다. 가자 빨리. 원래는 부사인 빨리가 앞에 와야 되죠. 빨리 가자가 와야 되는데 이 빨리라고 하는 이 말 부사에다가 방점을 두면은 빨리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급해 서둘러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빨리 이렇게 되면은 가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서술어가 앞에 나와 버렸지만 서술어가 바로 행동이죠. 그죠? 그래서 가는 것을 좀 더 방점을 주고 싶을 때 이런 행동을 쓰는 것이죠. 먹자 급식 이렇게 되겠죠. 급식 먹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 내 나라에 역시 아름답다가 서술어니까 서술어는 끝에 와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먼저 강조가 아니고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여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데 아름답다를 앞에다가 내세웠습니다. 오 생겨났으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생겨났으면 이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문장에 변화를 준다. 손을 대도 되지 않는다 그 불은. 그래서 그 불은이 앞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에 변화를 준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가 주어, 우리가 흔히 목적어, 서술어 이런 순인데 보통 서술어를 앞에다가 내세워서 의미를 변화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치법, 도치시킨다는 말은 바꾼다라는 말로 일단은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도치 이꼴 바꾼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리법이라고 나왔네요. 자, 위에 이걸 조금 지워야 되겠죠. 자, 설의다, 설이. 이 설이라는 말 보면 이 의자가 나왔습니다. 이 의를 갖다가 우리가 의문형, 의문문, 이렇게 일단 하나를 딱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결론이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결론은 분명해요. 확실한 결론이 있는데 그 확실한 결론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독자가 결론을 내리게 함으로써 문장의 변화를 주고 더 큰 효과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명한 결론이 있는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의문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독자가 의문문 만들었으니까 독자는 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죠. 이렇게 만들 때 서리법이다라고 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거는 분명한 결론이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사랑을 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다가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고 의문 만들었죠.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알지! 라고 말하죠. 당연히 알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까지 모르겠어?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서리법은
당연한 말을 의문형으로 만든 것이다. 그야말로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 그죠? 예. 그야말로 당연히 용감한 청년이다. 당연한 결론을, 당연한 문장을 당연히 그야말로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 아닌가라고 물었으면 그때는 당연히 용감한 청년이죠. 라고 답을 내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뭐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 우리가 동네투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쓰러지신 분을 갖다가 지하철 그게 철로에 쓰러진 분 구해내시는 그런 분들. 용감한 청년이죠. 그죠? 당연히 용감한 청년인데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 라고 의문문으로 내세웠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하늘과 땅은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우냐? 당연히 아름답죠. 당연히 기쁘죠. 라고 결론을 내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한 말을 갖다가 의문문에 세울 때 우리는 설의법. 그래서 여러분들 설이란 말 나오면 의문형으로 만들었네. 뭐를? 당연한 문장을. 분명한 결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 중에 5번째입니다. 네, 묻고 답합니다. 요거랑 아까 얘기했던 이 설의법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가볼게요. 당연히 무슨 문자입니까? 그렇죠. 물을 문자가 되겠죠. 묻다. 네, 묻다. 물을 문자입니다. 답. 당연히 답할 답자죠. 답하다. 그러니까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표현법.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독자들이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의법과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의법과 문답법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선생님이 영상 끝나면은 구글에다가 답변을 남기시면 됩니다. 설의법과 문답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장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문답법은 묻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꾸법이 나옵니다. 자, 대꾸법 역시 여러분들이 좀 말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대꾸법이라는 말은 일단은 대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대는 대칭으로 이해하세요. 대칭이니까 한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와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보다는 작은 단위, 단어보다는 큰 단위, 문장보다는 작은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구와 하나의 구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데칼코마니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으면 이걸 반으로 접어서 딱 접으면 딱 맞죠, 그죠? 이게 바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도 역시 여기에 있는 요 문장과 요 문장의 형식이 같아서 딱 합치면 똑같다. 그래서 요 문장과 A 문장과 B 문장이 이렇게 포개면 같은 형식이 되는 것을 대꾸라고 한다.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구라는 말이 어려우면 문장으로 이해하세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대칭을 이루는 시구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대꾸법은 가락이 비슷한 어구를 짝지어서 대립과 병렬의 운치를 주는 표현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볼까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두 개 딱 합치면 뭐예요? 어디엔 뭐, 어디엔 뭐. 똑같잖아요. 그죠? 형식이. 그래서 선생님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 보는 거 아닙니다. 형식을 보는 형식을. 아까 얘기했죠?
A, N, B, A, N, B 이렇게 똑같이 형식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대꾸라는 말을 씁니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물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형식 어떻습니까? 어디에는 뭐한 뭐, 어디에는 뭐한 뭐. 똑같죠, 그죠? 이런 형식일 때 우리가 대꾸란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래시되어 있는 요 아래의 구를 요 밑에다가 하면 어디에는 뭐 하는 뭐, 어디에는 뭐 하는 뭐 해서 형식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 우리는 대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꾸법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표현 기법일 거예요. 돈호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 호자라는 말을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호는 우리가 부른다라는 부른다. 호칭, 어떻게 부를지 칭한다. 이게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라는 말은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호법은 뭐냐면 사물을 부르는 형태로서 부릅니다. 불러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른다라는 말을 썼죠. 그죠? 아이야 불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웃 청포도 배웠죠. 그죠? 아이야 불렀습니다. 금은 손이여 금은 손을 불렀습니다. 금은 손이여 금은 손아 라고 불렀죠. 그죠? 사라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돈호법이라는 말을 쓴다. 처음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돈호법은 한번 여러 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변화주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강조하기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은 좀 그 온라인 클래스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 시간에 듣고 완료를 바로바로 완료를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학기 말이기 때문에 학기 말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작성해야 되죠. 성적 마무리해야 되죠. 바쁜데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를 했다 안 했다 계속 들어가서 체크 해야 돼요. 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3학년 친구들 온라인 클래스 제 시간에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들어주는 학생은 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학교를 무조건 불러드릴 테니까 학교에 오지 않도록 선생님이 전화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하시고요. 또 여름방학 때 국어에 관련된 문학 책들 정말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